안녕하세요. 우리는 결혼한 지 2년이 된 사내 커플입니다. 저희 신랑은 천남이었어요. 저는 신랑이 남자로서 마음에 들어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시절, 그녀는 너무 엄격하시고 말을 거칠게 하는 스타일이라 결혼을 못하겠다고 말했었죠. 신랑은 자신이 그런 이유 때문에 명절이나 어버이날 말고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시댁이 가까운 곳에 형부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명절만 챙기면 된다는 신랑의 말에 혹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가 아들을 괴롭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 결혼을 앞두고 시어머니를 만난 순간 그녀의 처음 질문은 연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제가 혼연일체가 되니까 제가 너의 연봉이 얼마인지 물어봐도 괜찮을 거야? 우리 아들이 말로는 며느리가 아들보다 연차가 더 높아서 더 많이 번다고 했는데 둘이 함께 벌면서 모아서 나중에 내가 아프면 병원비도 내야 하고 용돈도 줘야 하니까 열심히 모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때까지는 그냥 하시는 말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심이라고 시댁에서 아들들에게 하는 요구를 알게 되었는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은 아들을 둘이나 낳은 것이야. 딸들은 시집을 보내면 끝이지만 아들들은 내가 늙어도 돌봐줄 거야. 우리 아들들은 다른 집의 아들들과는 다르게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다른 집보다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큰 분이셨어요. 아들들이 어머니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시다고요. 이러한 행동에 충격을 받습니다. 갑자기 아들들에게 100만 원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데요. 그렇게 할 거라고 했더라도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도 이 정도 돈은 형 부부가 제공해 준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차함인 신랑이 버텨준 것이었거든요. 저희는 이번에만 30만 원을 버텨드릴 것이고 그 이후에는 못 드릴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다면 여행을 가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꼭 아들의 돈으로만 여행을 가야 하나요?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시며 현금이 부족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받은 보금이 약 1억 정도 있었고 30평대 아파트를 자가로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솔직히 혼자 사시면서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가시고 그 차익으로 평생 아들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더 나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께서는 그 집을 끝까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다고 하셔서 생활비 해달라고 가전제품을 사달라거나 옷을 사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거리끼고 있었고 애초에 신랑에게 집 대출 다 갚기 전까진 양가 집의 용돈이나 생활비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보, 이번에는 드렸지만 우리 집 대출 3억 다 갈 때까지는 친정이나 시댁에게 명절 선물 말고는 따로 돈을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행을 가거나 그런 일은 양가 사실가다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 관해서는 내가 말씀드릴 테니 시댁에 관해서는 자기가 말씀드려. 그래, 알았어. 원래 우리 집은 이런 일들을 모두 형이 알아서 하셨어. 형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신랑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전에는 양가 집에 드릴 돈도 없다고 시어머니께 잘 말씀드렸다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부모님은 새 대출을 받아서 양가 도움 없이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양가 집에 도움받은 적이 없어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우리가 결혼하고 집을 구할 때 시어머니께서는 내가 너희 도와줄 형편은 안 된다. 대신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짐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집 대출을 갚을 때까지 양가 집에 돈을 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형님께서도 처음 가게를 오픈할 때 어머니가 2억을 빌려줬다고 하더군요. 그 말씀하신 대로 형님이 시작하신 장사에서 3년 만에 2억 원을 갚으셨는데 이후로는 매달 용돈을 요청하시고 가전제품을 사달라 하시고 버릴 카드를 달라고 하시면서 난리를 치셨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아주번 가게 매출이 좋아지고 나서부터는 늘 생활비를 요청하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빌려주시는 것으로부터 부담스러워 하시는 듯한데 형님께서는 그것으로도 괜찮으시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우리가 돈을 빌리기로 서로 합의한 것이니까 3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을 사용할 일이 있을 테니까요. 냉장고나 생활비를 요청하는 것은 힘들지만 신랑이 시어머니가 원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죠. 형님도 이러한 시어머니의 행동과 관련하여 말에 지쳐 보이십니다. 결혼하면서 신랑과 지난 양과 돈 문제를 시어머니께 말씀드렸고 우리 친정은 농사를 짓고 시골에 사셔서 도움도 받지 못하는데 대신 친정에도 마찬가지로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희는 대출 이자와 생활비에 신랑의 월급이 그대로 나가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어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친정도 마찬가지고요. 친정은 농사를 짓고 계셔서 저희가 용돈을 받을 필요 없지만 그렇다고 도와주실 여유가 없으시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에게 돈을 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몇 달간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희 부부 사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가정을 이어가다 보니까 사이가 좋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냈는데 시댁에 갔다 온 날부터 사이가 점차 멀어지기 시작한 일이 있었어요. 그 사건의 시작은 형님이 선물로 의자를 사주신 일이었습니다. 동서가 이혼 전에 동서에게 이혼을 곧 말해줘야 할 것 같아 전화했어요. 분명히 시어머니께서 나를 나쁜 여자로 욕하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래도 같은 며느리로서 동서에게 어머니를 조심하라고 전하고 싶었어요. 다 이해하시겠지만 나의 시어머니 때문에라는 이유로 형님이 이혼 결심을 하셨어요. 왜 형님이 이혼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건의 진행은 이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난달 어버이날이었기 때문에 형제 부부에게 마의자를 사달라고 하셨고 형님은 180만 원짜리 마의자를 구매하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형님이 큰 결심을 하셨다고 생각했어요. 형님이 이번에 마의자를 사주셔서 너무 편한 모습이 보여요. 색상도 예쁘고 좋네요. 저는 새 안마 의자가 좋아 보였고 이런 선물을 어버이날이라고 선뜻 사준 형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형님을 칭찬했더니 시어머니는 혀를 차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너는 이게 좋아 보이니 내가 선물로 마의자를 사달라고 했더니 아니 홈쇼핑에 나오는 거 살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 땅을 사오는데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좋은 모델의 안마의자였는데 시어머니는 홈쇼핑에 나오는 350만 원짜리 신형을 사지 않았다며 난리를 피우시고 어버이날이라서 같이 식사를 하러 모인 자리에서 형님을 쳐다보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며 화를 내셨다. 너는 시어머니 나를 무시하니 어디서 이 땅을 살아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버는 돈이 얼마나 되니? 시어머니한테 이런 싸구려를 가지고 와 적어도 홈쇼핑에 나오는 수준은 되었을 만하지 어디서 꼭지 같은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는? 어버이날이라 식사 준비도 거의 다 형님이 하셨는데 그런 노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어.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형님을 깔아 계시는 시어머니 모습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 사실 생일상도 제가 준비를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동생은 직장 다닌다고 바쁘잖아. 올 때 팔만 조금 사와 국기랑 나무은 내가 해서 갈게. 가서 바로 준비해서 먹을 수 있게 하면서 저를 배려해 주시고 정말 착한 형님이었어요. 그런 형님을 온 가족에서 앞에서 무해한 저도 들으면서 오로지 화만 나서 한마디 하고자 했을 때 형님이 망치를 들고 오셔서 안마 의자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따르며 순종적인 모습만 보였던 형님이 갑자기 거실에서 난리를 피며 누구도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너같이 못난 물건이니 내놓으세요. 그리고 며느리, 접시도 내놓으세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정말로 너무하시네요. 라고 말했을 때 형님이 집을 나가셨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너무 슬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화가 나시네요. 매달 생활비를 주고 안마의자도 저희 집에서 가장 좋다고 검색하면서 사왔다는데 정말로 너무하셔요. 형님은 시어머니 말을 잘 듣는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얼마나 별난 분인지를 알고 나니 형님도 버틸 수 없다며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랑 말로는 형님이 정말 효자라고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행동한다고 하지만 와이프가 그렇게 고통을 견디고 있으면 와이프 편을 들어줄 만한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아무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아주머니의 모습에 실망했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와이프에게 형님이 아주 잘 대해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자체가 착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제 생각에 시댁 가족 중에서 가장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했는데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째서 그러한 선택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다시금 생절대 생활비나 돈을 들이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고 되도록이면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형님 부부는 이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형님을 욕했던 것 같아요. 아니, 잘한 게 뭐가 있겠어. 이혼은 이별이야. 와서 신랑 조금 도와준 것 말고는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 아들이 잘해주고 순하니까 세게 나가려나 본다. 나도 그런 며느리는 싫어. 이혼시켜서 잘난 우리 아들을 시킬 수만 있다면 되지. 이혼하면 본인이 손해를 당하는 걸 모르고 말이야. 어디 이혼을 한번 해보라 그러지만 이혼 소리를 듣지는 않았어.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시댁과는 무조건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돈 관련한 일은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할 때마다 저는 어머니와 신랑 모두에게 다시 한번 말했어요. 우리 친정은 농사를 짓고 계시니까 두 분만큼 버세요. 저희에게는 쌀이나 야채를 보내주시지만 별도의 도움은 못 받고 어머니도 저희가 많은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것 아시죠? 우리는 생활비를 못 드립니다. 정말 돈이 없어요. 저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 없어요. 시어머니도 저희에게 부정적인 부분이 없었고 항상 대출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셔서 생활비에 관한 말씀은 안 하셨지만 눈치를 줬습니다. 아니, 너희 형님은 계절이 바뀌면 옷도 사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니? 너는 월급을 받아서 다 대출하는데 갚는 것이 맞아요. 우리 아들이 버는 돈은 얼마나 되는데 이런 옷 하나 사다 주는 게 없어. 누가 며느리인데 이런 걸 사준 걸까? 하면서 남편에게 사오라는 책으로 이야기하셨지만 나는 다 무시했어요. 형님이 안마 의자를 살 때 어떻게 당했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경계를 두고 싶었어요. 우리 신랑도 남자 사건이 100% 그의 엄마가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인지 시댁에 가자는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댁과 거리를 둔 채 지냈고 신랑은 시댁에 가야 할 일이 있을 때 혼자 가기도 했고 나는 명절, 어버이날, 생신 등 중요한 날만 챙겼어요. 갈 때마다 좋은 말 한마디도 못 들었고 내가 음식을 해도 좋은 반응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잘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났던 형님을 시어머니가 어떻게 대하셨는지 마음도 없었습니다. 형님은 결국 이혼하셨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가족 모두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면서요. 저는 소개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했어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을 우리 시어머니가 계획했다고 해요. 다음 주 주말 시댁에 가니 처음 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소개해 줄 사람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모이라고 했다. 여기가 형님이 될 사람이야. 앞으로 우리 가족이니 잘 지냈으면 좋겠다. 다음 달이나 간단하게 가족끼리 식사하면서 시골에서 지내볼까 생각 중이라고 그렇게 하하라. 시어머니는 아주버님과 이혼한 후 선자리를 잡았다고 말했어요. 저도 신랑에게 듣기만 했지만 실제로 이혼한 후 얼마 안 돼서 선자리를 나간 줄 몰랐습니다. 아주버님은 이혼 후에도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사셨어요. 자기 와이프마저 자기 엄마의 말을 지키지 못하는데 이혼 후 선자리에 나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시어머니가 마녀들처럼 역할을 바라는 탓에 새로운 형님이 오시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뜻밖의 새 형수님을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서둘러 재혼하실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새 형부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 선물을 받아 정말 좋아하셨는데 새 형부도 어머님을 아주 좋아하시는 것이 눈에 띄었다. 어머님께서 만난 분은 5살 연상이었고 과일가게 5군데를 알고 있는 사장님이었다. 가게가 5군데가 되면서 어머님 집보다 훨씬 잘 사는 상황이었고 그분은 본인보다 월 수익이 3배 이상 많은 사람이었다. 형부는 아버님을 존경하여 먼저 대시를 했고 그 결과 어머니에게 물질적으로 정말 잘하였다. 어머니는 새 형부 재선을 알고 나서부터 두 사람이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어머니는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자랑하며 큰 며느리가 제대로 들어왔으니 이 나이에 명품모의 명품 가방에 너무 호강한다. 이제 신발 하나만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전화했어. 다음 주에 너희 형님이 소고기를 사준다더군. 그러니 너희도 모이느라 신랑이랑 그 다음 주 형이 정한 고깃집으로 모였다. 시어머니는 형님이 주신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오셨다고 해 형님은 정말 즐거워 보였어. 어머니에게 선물한 옷이 너무 잘 어울렸어. 10살은 더 어려 보이셨는데 내 덕분에 요즘 기가 살아 옷도 잘 입을 거야. 구질구질한 브랜드도 아니고 이런 품을 입으면 옷맵시가 다르다. 아주버님은 연애의 소녀처럼 사랑에 빠진 소녀 같은 연하의 외모가 준수한 편인 것 같아. 얼굴을 하고 있는 새 형님을 만나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색한 저를 빼고 시어머니와 형님은 쿵짝이 잘 맞았습니다. 이제야 우리 아들이 제 짝을 찾았네. 진작에 너를 만났으면 우리 아들이 이혼도 안 했을 텐데. 이에 만나서 다행이야. 너처럼 복 많은 며느리가 진작에 들어왔어야 집안이 살았을 텐데 하면서 형님을 띄워주셨어요. 그러자 형님은 다음 달 어머니 생신에 온 가족과 함께 국내 온천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를 꺼내셨다고요. 저희 친정에 리조트 회원권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의 생신을 겸하여 한 달 뒤에 가족끼리 2박 3일로 여행을 가볼까요? 한 번도 다 같이 여행한 적이 없다고요? 제 방과 근처 식당 예약했어요. 월말에 항상 바빠서 못 갈 거예요. 그 대신 내 신랑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도록 할 거예요. 재미있게 보내세요. 제게는 승진식이 있어서 바빠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지 않겠다고 했고 대신 신랑에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주의를 주셨지만 제가 몰랐다는 척했어요. 사실 가고 싶지도 않았고 그 후 생일 선물용 돈 봉투만 챙기면 되겠다 싶었죠. 일주일 전에 시어머니가 시댁에 모이라고 했는데 왜 또 모이라고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꼭 와달라고 문자까지 보내셨어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엉터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국내 온천보다 일본 온천으로 가자는 건가요? 한 번도 일본에 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가는 게 어떻겠어요? 큰 며느리가 예약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것, 전화하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해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다들 홈쇼핑으로 전화하면 다 알아서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나 형님이 한순간 당황했어요. 형님이 리조트 예약까지 다 상황이어서 그랬던 건가요? 또 국내 온천 여행과 일본 온천 여행이랑은 달라요? 제가랑 세원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시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돈도 많으면서 이것도 못하다니. 주변에서 며느리랑 온천에 함께 가니? 하니까 남들은 다 한 번씩은 가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내가 가본 적이 없는 곳인데 여기 번호로 전화하면 예약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다 알아봤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니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본 성격을 보이시더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저는 일본 온천에 가기 싫은데요. 저도 이틀 밤 세일을 관선을 빼고 가는 건데 갈 시간도 여유도 안 되고요. 생신 때 한 번도 아들들이랑 여행 간 적 없다고 하셔서 가깝고 근처에 있는 온천 리조트에 가려고 하는데
일본에는 어머니 순이나 특별한 날에 계시도록 해야죠. 저는 일본에 못 가요. 내가 다 알아본 건데 이제 가지 못한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하면 아래 사람에게 시키고 하루 더 늦으면 되는 거지?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챙겨주신다면서 거절하는 것도 못해 내가 가겠다고 하면 가는 거지? 당장 예약해 놓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시어머니랑 둘이 가면 되겠네요. 저는 못 가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돈만 내면 되겠네요. 당신이 알아서 어머니와 이야기 끝나고 오세요.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며 소리를 치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형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생신이라 좋은 마음으로 국내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시어머니는 일본 온천 여행 아니면 안 가겠다고 화를 내는 상황이어서 어이가 없어 하시면서 가만히 있는다가요. 아치리 가시라 하고 본인은 가기 싫다고 시댁에서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여전히 어버버하며 말이었습니다. 아주가 애초에 못 간다고 한 신랑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집에 왔어요.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화풀이도 듣고 싶지 않았고 괜히 저에게 불편한 것도 싫어서 먼저 집으로 갔어요. 두 아들들은 시어머니에게 잡혀 있었고요. 제가 집에 도착한 후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집으로 온 신랑이 시어머니가 형님께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원래 형님이 가자고 한 리조트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신랑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제 눈치를 살펴보더라고요. 자기야, 월말이라 바쁜 줄 알았는데 월말이 아니라 월초로 옮겼어. 형 재원하고 처음으로 함께 가는 가족 여행이라고 하는데 자기도 함께 가자고. 형수님이 자기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제 방도 따로 잡아주신다고 하셔서 함께 가자고 해야 할 것 같아. 나는 꼭 가야겠어? 알았어. 그래도 새 형님한테 문자가 왔더라. 함께 가자고. 나 정말 가기 싫은데 이번 한 번만 가야 해. 알았지? 근데 당신이 함께하면 분위기가 더 좋을 텐데 이번 한 번만 함께 가자. 일부러 날짜도 얼마 아닌 날에 잡았어. 새 형수님도 오셨는데 딱 한 번만 함께 가자. 비용도 형수님이 다 내기로 했고 우리 방도 따로 잡아주신대. 신랑의 간곡한 부탁에 월초에 이틀 연차를 사용해서 시댁 식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어.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처음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고요. 시어머니는 아들들의 며느리까지 다 같이 가셨어요. 여행을 함께 한 것을 기뻐하여 보였어요. 리조트에서 온천을 즐기고 방에서 룸서비스로 음식을 시키며 기분 좋게 한 잔씩 했죠. 형님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그 사이 화해했는지 사이가 좋았고 형님은 저와도 잘 지내고 싶어 하셔서 함께 잘 지내야겠다 하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랜 경험이 있는 분이라서 시원시원한 성격만큼 좋은 분이라 생각했고 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둘이 사이좋게 대화를 나누는데 혼자 주량을 넘기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며 돈을 더 넘게 된 발언을 하셨어요. 둘째야, 너도 이혼해라. 이렇게 돈 많은 며느리들이 들어오니까 내가 명품 가방도 맞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리조트 회원권을 가진 친정 가족이 있어서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서 머무르는 것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 잘난 둘째도 이렇게 풍족한 가정에서 결혼을 해야 했을 텐데 그래도 시어머니의 막말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저였기에 다시 시작하겠다고 생각하고 참으려 했어요. 시어머니의 생신이어서 여기서 대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술 취한 시어머니에게 논하지 않을 것 같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를 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도 몰랐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가 났고 손이 계속 떨렸어요. 우리 아들이 몇 달 전 소개해준 그 아이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우리 둘째도 키가 작고 긴 머리 친구들만 만날 줄 알았는데 너와는 다르게요. 책임지고 결혼했지만 우리 둘째가 모두 착한 편이라 손해본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집에 사위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랑은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하자마자 나와 사귀게 되었는데 그 전에 여자친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신랑과 바다에 관한 대화도 처음 듣고요. 실제로 진실을 알 때까지는 호기심의 절반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언제 손상 전한 건지 궁금해서 몇 년 전 뒤 아니라 몇 달 전 뒤라고 하셨어요. 몇 년 전에 신랑이 용산으로 갔다는 사실을 전에 알지 못했어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언제 가신 건가요? 제가 시어머니께 자세히 물어보니 신랑은 결혼 후에도 형님이 모두 차지하지 않는다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시는 건가요? 고의적으로 버렸거나 이혼한 적이 없다면? 초반에 좋은 자리가 들어왔지만 큰아버지가 약속을 잡고 사라져서 둘째 언니에게 솔리를 나가라고 했어요. 리 씨가 원래 그렇게 크고 키가 큰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둘째도 자기 이상형인 여자가 나왔다고 아쉬워하던데 시어머니는 원래 아들은 키가 크고 긴 머리를 한 여자를 이상형으로 생각했고 그런 여자만 만나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쳐다보셨어요. 제 신끝이 170cm이고 단발머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제가 신랑의 이상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이런 말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신랑이 유부남이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바람을 피운 것이겠죠? 정말 이 집 구성이 미친 것 같아요. 아니요. 큰 소리로 외치자 담배를 피우던 아주버님과 신랑이 들어왔어요. 요즘 어떤 일이죠? 좋은 날이에요. 소리쳤다가 왜 나를 그런 시선으로 보세요? 당신 아주버님, 재혼 선자리 대타를 하러 나갔어요. 당신, 미쳤어요. 시어머니가 가라고 한다면 그러한 자리를 떠나야죠. 당신은 유부남인데 갔다니. 아니, 엄마가 미쳤어요. 이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 정말 나까지 이혼하게 만들 거예요. 이게 바로 한 번뿐이에요. 엄마가 상황에서 형은 약속 시간을 2시간이나 남겨두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나는 본가에 잠시 가서 엄마가 인사만 하고 오라고 해서 가서 커피만 마시고 왔어요. 정말 아무 사건도 없었어요. 그게 말이 돼요? 당신 어떻게든 할 거예요. 당신은 나와 함께 혼인신고를 한 사람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라고 말하는 시어머니도 문제지만 알면서도 나간 당신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그냥 엄마가 잔소리를 해서 싫어서 나간 것뿐이에요.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정말 믿어주세요. 제가 큰 소리로 신랑을 그만하라고 애로를 들어주고 아들이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을 보자 시어머니는 화를 냅니다. 그래요. 이혼해라. 너 그때 긴 머리 아가씨 마음에 들어 한다고 그 아가씨는 진짜 괜찮은 삶을 산다더라고요. 이혼해서 행복한 집으로 가면 좋겠다고요. 이혼해. 뭘 잘못했는데 아들이 무릎 꿇게 하면서 우는 걸 별일로 여기는 우리 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 친정이 가난하고 그게 왜 문제인데요?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 집에 대해서요. 정말 알부자. 그러니까 엄마에게 이혼하라고 하지 마. 어서 사과해. 진짜 엄마가 후회할 거야. 빨리 사과해. 무슨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하루하루 산다면? 그런데 너도 형처럼 부유한 집에 장가가면 되지. 그때 그 여자 마음에 든다며 엄마, 제발 그만해. 이 사람 진정 논만 팔아도 15억이 선산이란 건물까지 하면 40억이 넘어. 장해놓으니 우리 부부한테 10억 주제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엄마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집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했지만 논이 엄청 넓고 가지고 있는 산도 있고 과수원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집이 이런 재산이 있으면 분명 시어머니는 아들인 신랑에게 기댈 게 뻔했다. 신랑에게는 그저 시골 집만 보여주고 그렇게만 산다고 말했다. 결혼할 때도 우리 친정에서 3억짜리 집을 지어준다는 얘기를 했었고 새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그때 도와주길 부탁했다. 나는 시댁에서도 도움을 받지 않았으며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친정에서만 돈을 받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한테도 결코 사위에게 돈을 주겠다는 말 하지 말라고 엄격히 당부했다. 원래 이러한 상황은 신랑은 전혀 몰랐지만 지난달 친정에 내려갔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주말마다 친정에 가기 시작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번 주말에 할 일도 없는데 장모님 댁 가서 노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자. 거기 가서 일 좀 도와주고 나중에 보니까 많은 할 일이 있더라. 내가 거기서 조금 도와주면 어떨까 생각했어. 장모님이 차려주시는 밥도 먹고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 당신도 도시 사람이라서 시골이 불편하다며 명절에도 가서 하루만 자고 오면서 왜 갑자기 우리 집에 가자는 거야? 주말에 왕복하는 시간이 힘들다며. 아니, 계절에 손님을 맞는 일도 많다고 하시니까 도와주어야겠다 생각했던 거야. 아무튼 이번 주말에 가서 돌아오자. 알겠어. 신랑이 평소와 다르게 시골 친정집에 먼저 가자고 하면서 장님 음식이 최고로 맛있다고 하며 비위를 맞추는 영과 이야기를 나눴어. 아, 너희 신랑이 아버지랑 재산 나누는 것을 들었어. 안 그래도 문 닫는 소리가 들려? 나는 들었는데 재산 분할 이야기를 몰랐네. 재산 있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너한테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 주디 오빠가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주말마다 정에 가자고 하더라. 나한테 말도 안 하던데 나도 재산을 얼마나 받는지 몰랐어. 선산 판다는 사실도 오늘 알았고 나도 모르는 줄 신랑이 알았네. 그렇습니다. 신랑은 친정 아빠랑 오빠랑 재산 분할 때문에 말한 적이 있었는데 담배 피우러 나간 신랑이 우연히 들었나 봐. 그래서 우리 친정이 알부자 있는 줄 알게 된 거고 신랑의 이런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고 2년을 함께 살았는데 생각이 들 때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 주신 것도 아니잖아. 지금 돈 준 것도 아닌데 어디서 생색이야 가서 맥주 치우고 설거지나 하고 자라 별 볼 일도 없는 집안이면서 괜히 우리 아들을 기죽이지 말고 괜히 선자리 한 번 나간 걸로 우리 아들한테 잔소리 하지 말고 알았어? 네, 지금 저보고 이거나 치우라고 결혼한 아들 선자리에 나가겠으면 저한테 미안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부남이 선자리 나가는 거, 그거 인간이면 해설은 안 되는 거잖아요. 부부의 논리잖아. 아니, 우리 애가 걔랑 계속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만나고 그 조건 좋은 애가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것도 거절하고 안 만나는데 대체 뭐가? 말씀하시는 내용의 문법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니 괜히 이런 일을 통해 우리 아들이 기가 죽지 않게끔. 가서 좀 일하렴. 어머니,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어머니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저가 없는 사람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을 어째서 이렇게 크게 만드세요? 너 지금 한 건수 하나 잡았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요?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당장 가서 치우세요. 시어머니의 이런 무개념적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랑과 형님이 참으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고요. 신랑은 계속해서 저가 잘못했다고 말했지만요. 쳐다보기도 싫었고 말하기도 싫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고 싶지 않았고 신랑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모든 짐을 싸서 호텔로 갔고 그리고 바로 부동산에 짐을 내놨습니다. 신랑은 정말 이혼할 생각인 걸 알고서 매일 저를 찾아와 사과를 하며 울면서 빌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랑 인연을 끊을 테니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그 순간에 당신만 오면 아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아니라고 생각했어? 당신이 우리 엄마랑 안 맞는 거 알아? 당신이 시댁이랑 인연 끊으라고 하면 끊을게. 그러니까 이혼만 하지 말자. 한 번만 용서해주라. 아니, 당신이 시어머니랑 인연을 끄는 말았어도 나랑은 상관없어. 그렇게 무개념적인 시댁이랑 연결되고 싶지도 않고 당신도 당신 집도 너무 싫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도 우리 친정이 부자란 걸 몰랐으면 나를 버리고 새장가 가려고 했나요? 보지 않아요. 내가 새장가 갈 생각이면 이혼했어야지. 그러니까 이혼마다 하지 말자.
우리 두 사람만 생각하면 우리 잘 맞는 부부잖아. 신랑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면서 제 화를 누그러지기만 기다리겠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화가 났고 신랑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신랑은 저희 친정에 내려와서도 무릎을 꿇고 밀었어요. 그런데 장모님, 전 정말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분의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 순간에 한 번 실수한 건데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우리 딸이 이혼하겠다고 말하면 그럴 거겠죠? 어머니가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참으로 낯설어요. 나도 자네를 못 믿겠어. 내 딸과 결혼한 뒤에 다른 여자와 사귀는 것을 보기만 해도 얼마나 화가 나는지. 우리 딸의 마음을 고생시키지 말아주세요. 마음을 고기고 그만해주세요. 우리 집에서 모든 상황을 말씀하신 뒤에 이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시는데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시어머니와 부딪히며 평생을 살게 될 것 같아요. 딸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이혼을 찬성하며 나 또한 시어머니의 말도 너무 끔찍했지만 시어머니가 시킨다고 유부남이면서 형 손자리에 대신 나간 것도 그 여자가 마음에 든다는 말을 했다는 것도 부부 사이의 믿음을 깬 거라 생각해서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합의 이혼을 했어요. 이 모든 사실을 보고들은 새 형님도 나중에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안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동수한테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이 집구석을 떠나기로 했어요. 안 그래도 돈만 밝히는 분 같아 보였는데 어떻게 결혼한 아들한테 형제원 자리를 가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게 왜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분이랑 가족으로 엮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이제 이런 집이랑 인연을 끊을 거예요. 새형님은 저에게 덕분에 결혼식 하기 전에 혼인신고서를 글쓰기 전에 알게 되어서 고마움을 표현한 뒤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집구석은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도망쳤습니다. 사실 관계가 있더라도 3개월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빨리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두 아들을 이혼시키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아들 모두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으려 했습니다. 아들 둘의 삶을 망치게 된 것은 바로 시어머니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 둘 다 좋은 분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아들 부부의 일에 너무 개입하여 결국 아들들은 이혼하고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들을 최고다 하시던 시어머니는 결국 노후를 혼자 살게 되었고 인생은 혼자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들 부심을 챙기면서 결국은 자신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시어머니의 막말에 휘둘리지 말고 아들들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